정부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각자 잘 알아서 준비를 하시라라고 사실상 인정한 거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 숫자보다도 보고서에 담긴 그 메시지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것도 평생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이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판을 깔아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 구조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국가가 판을 깔아준 거에는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노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분은요. 남희선 작가님이 되겠습니다. 뷰티풀 구독자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후불안 일본에서 답을 찾다의 저자 나미선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책이 나왔는데 뭐 노후 불안 뭐 아마 우리나라의 아마 40대 이후 분들은 다 이 노후 불안을 느낄 텐데 일본에서 답을 찾다.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께서는 결국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게 되는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의 노후 문제를 한번 해결하자라고 하는 책을 쓰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작년 2025년도에 이제 드디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10년 뒤에는 이 고령자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에서 30%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0년만 지나면 3명 중에 1명이 노인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 한국 노인들이 겪게 될 가장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작가님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일본을 보면 말씀 주셨듯이 이제 고령화율이 30%에 도달한 시점은 1차 베이비붐 세대 이제 단가이 세대라고 하거든요. 이 단가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 후기 고령기로 진입한 시점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2005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20년이 지난 작년이죠. 2025년에 고령화율이 30%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와, 굉장히 빠르네요. 우리는 이제 2025년에 공식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는데 고령 인구가 30%가 되는 시점을 저희는 2035년경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인데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면 그 사회 시스템이 인구 변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후의 3대 불안이라고 하면 이제 건강, 돈, 외로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근데 이제 강조하고 싶은 그 현실적인 어려움은 따로 있습니다. 그 돈은 있지만 나를 돌봐줄 그 사람이 없는 사회를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본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고령 사회 문제는 결코 개인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돌봄 인프라가 무너지고 그 내가 일할 수 있는 시장이 사라지는 사회에서는 이제 개인의 노후가 안정되기 어렵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각자 노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년도 남지 않은 이 시간 안에서 우리 사회가 노인들의 그 일상을 지탱하는 그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재정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그 2배 속도 빠른 이 고령 인구 30% 시대 이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일본과 실시간으로 비교하면은 많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고령화 속도가 사실 고령화율 자체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인구 구조 그 변화 속도가 사실 한 10년, 12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이제 일본이나 이제 다른 선진국의 이제 고령 사회가 빨리 된 국가들의 이제 모델들도 많이 보면서 한국에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부터 실행되는 뭐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일본이 한 20년 전부터 그 통합돌봄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통합
통합 돌봄이라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시행을 하려고 이제 시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속도가 일본보다는 고령화 속도는 많이 빠르지만 그만큼 이제 일본이 해왔던 거를 많이 보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것들을 많이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가 있네요. 행정가들 이제 정책 짜시는 분들도 일본 사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세요. 시행착오를 안 할 수 있도록. 그 노후에는 우리 작가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아까 돈이 있어도 사실 돌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노후의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도 굉장히 뭐 당연히 뭐 어쩌면 뭐 제일 중요한 걸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노후 2천만 엔 문제로 불린 보고서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노후 2천만 엔 문제. 예.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좀 이렇게 쉽게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노후 2천만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그 2019년에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이제 보고서에서 시작된 부분이었는데요. 네.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65세에 은퇴한 부부가 95세까지 30년간 더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일본의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제 매달 5만 엔 정도 우리 돈으로는 한 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하고 이를 30년간 누적을 하면 한 2천만 엔 정도 2억 원에 상당한 이제 그 부족 금액이 2천만 엔이라는 그쵸. 거예요. 예. 우리 돈을 한 2억 원 정도의 이제 추가 자금이 없으면 이제 노후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계산이었던 그 겁니다. 일본의 공적연금도 그렇게 뭐 대단한 소득 대체율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일본 사람들도 성실히 연금을 내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노후는 보장이 되겠다라는 된다. 암묵적인 그 신뢰가 있었다고 하는 이제 일본 사회였다라고 하면요. 이제 말씀드린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도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각자 잘 알아서 준비를 하시라라고 사실상 인정한 거와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있었구나. 맞습니다. 2억이라 그러면 작은 돈은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2천만 엔이라는 이 그 숫자보다도 그 이제 보고서에 담긴 그 메시지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된 건데 일본 사회 충격이 그 당시 얼마나 컸냐면 그때 아베 정권이었거든요. 네. 아베 내각이 마침 이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이 보고서로 인해서 연금 불신이 이제 확산이 될까 봐 이런 것들을 좀 우려를 해서 이 보고서를 정식 보고서로 이제 수령하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디플레이션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가 극히 적고 올해 소비하는 것보다 내년에 소비하면 더 싸고 내후년이 더 싸고 그래서 사실은 디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는데 2천만 엔 문제라는 게 진짜라 그러면은 정말 일본 사람들이 많이 놀랐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100세 시대가 됐는데 이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그 시스템 자체가 제도가 이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연금이나 뭐 저축만으로는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막상 노인이 되면은 매달 받는 연금이 있어도 노후에 다 빈곤하게 산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이 이제 하위 70%인데 그분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기초연금을 못 받는 분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소득 수준으로 30% 이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뭐 연금만 받아서는 이게 노후에 빈곤하게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현실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노후에 빈곤해지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 붕괴와 이벤트 리스크인데요. 이벤트 리스크. 네. 그 연금이 나오니까 이제 최소한의 생활은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본을 보면 좀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14년에 일본 NHK에서 이제 방영이 돼서 큰 충격을 준 이제 노후 파산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몇 년도요? 2014년이요. 12년 전이죠. 네, 2014년. 네.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그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한 그 중산층이 은퇴 후에 이제 질병이나 사고, 간병 같은 이제 갑작스러운 이벤트 한 번으로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례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은 이제 기본 생활비는 겨우 커버를 하지만 이런 돌발적인 고액 지출, 요 이벤트들을 감당할 버퍼가 되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은 이제 자산의 이제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지분이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이제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산 고갈이 급격하게 시작이 되는데 장수가 우리도 이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돼버리는 그 장수 리스크에 우리는 더 취약한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연도를 여쭤봤던 게 우리나라에 그게 한 2년 후에 번역돼서 나왔죠? 노후 파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있었죠. 예, 번역서로 제가 봤던 맞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일본은 연금 외에 개인이 노후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계속 확대해 왔다고 하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말씀드렸던 그 장수 리스크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만들어준 게 그 니사 제도라는 거랑 이데코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니사는 이제 우리는 일본판에 이제 그 ISA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데코는 일본판의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 성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입 시기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니사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도입이 됐고 이데코는 2002년에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 이제 ISA와 이제 IRP 같은 경우는 2016년과 2005년에 각각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게 공통점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니까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준 제도라는 겁니다. 국가가 뭐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약간 좀 그 노후 준비.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유도를 한 거죠. 그죠? 네. 우리나라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2014년에 도입한 니사 제도를 2024년 1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 신니사 제도를 2024년에 출범을 시켰는데요. 이 핵심이 비과세 기간을 평생으로 이제 늘린 겁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평생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발 저축만 하지 말고 투자해서 스스로 노후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하시라라고 이제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언뜻 듣기에는 세네요. 내가 노후 자금으로 쓸 돈은 어떤 투자 뭐 기간이든 금액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비과세를 해줄 테니 열심히 모으고 투자해라. 근데 이제 납입 상한액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ISA가 아직 연가 2천만 원에서 그렇죠. 총 1억 원까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신니사 제도라고 해서 2024년 개편을 하면서 사실 기존에는 120만 엔 정도니까 한 1,200만 원도 좀 안 되는 연간 납입액을 확 대폭 이제 한 3배 정도 늘려서 360만 원 정도. 3,600만 원까지. 그쵸.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ISA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도 있었는데 그것도 평생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적으로는 이제 상한액이 1,800만 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억 1억 8천 6천만 원 정도, 한 1억 8천이 좀 안 되는, 예. 그 금액에 한해서는 이제 평생 이제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제발 저축만 하지 말고 스스로 노후 자금을 키우세요라는 이제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판을 깔아준 거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따라갈지 대충 보이네요. 노후 파산과 같은 그 불행한 노후를 맞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될까?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중년들에게 좀 걸맞는 그런 재테크나 자산 관리 방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중년의 재테크는 이제 부자가 되는 전략에서 가난해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전략으로 좀 점차 이제 옮겨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대기업을 나와도 노후 파산을 겪는 이유가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산이 현금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네. 그 노후에 필요한 건 이 자산 규모가 아니라 매달 네, 이제 꼬박꼬박 현금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중년기 때부터는 이 현금 흐름이 꾸준히 나오는 이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득 파이프라인을 다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신니사 제도 이제 평생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투자하라고 개편해준 이 신니사 계좌에 일본도 이제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도 새롭게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이 노후 준비하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제 ISA나 IRP 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비과세 혜택 기간이 아직까지 정해져는 있지만 이렇게 국가가 판을 깔아준 거에는 일단 시작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고 있는 집을 줄여서 그 차액을 연금화한다던가 이제 주택연금을 언제부터 실행할지 좀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이제 고령자들도 내 집 소유보다는 이제 주택연금과 비슷한 일본의 이제 리버스 모기지라고 해서 영모기지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시 팔고 이제 임대로 계속 거주를 해서 그거를 이제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정자산 비중을
낮추고 현금 흐름 비중을 높이는 생존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사실 수익률이 높은 재테크는 그 인적 자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오래 일하는 능력인데요. 제가 책에서도 강조를 좀 했지만 노후 최고의 재테크는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작더라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 후에 매달 이제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이제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가치가 얼마일 것 같으세요? 매달 1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은 연간 1,200만 원인데 그렇죠. 그 1,200만 원의 가치가 엄청나니까 네. 최소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 수익률 정도 수준인 막 한 1, 2%밖에 안 되는 낮은 요구 수익률로 하면 엄청나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그죠? 그런 네, 돈이 맞습니다. 수십억 되겠죠. 네, 이제 1년에 한 100만 원이면 1,2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이제 예금 금리 3% 기준으로 하면은 현금 4억 원을 예치한 그 효과랑도 이제 똑같은 거죠. 4억 원을 이제 더 모으는 건 힘들겠지만 이 매달 내 경험을 살려서 월 100만 원 정도의 이제 소득 구조를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이제 완전히 끊기지 않는 흐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중요하니까 언제 은퇴할까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줄이면서 계속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뭐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후에서 쓸 수 있는 우리가 가용 자산이 부동산이 금융 자산보다 좀 많죠. 아무래도 부동산이 예, 비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비중으로 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이제 같은 어떻게 보면 고민의 지향점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에서 일본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을 평생 현역 사회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평생 현역 사회. 은퇴한 노인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먼저 일본이 이제 추진하는 평생 현역 사회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네네네. 이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평생 현역 사회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라는 거냐, 뭐 이렇게 해서 거부감을 느끼실 분들도 계실 것 제가 같은데. 그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일본의 어떤 분이 사장님이셨는데 퇴직하고 다시 사원으로 입사한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그게 그런 게 이런 거죠. 네, 재고용 제도라고도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생 현역 사회의 본질이라는 게 계속 일을 해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보장된 사회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렇죠. 하고 싶으면 다시 일하는데 그것도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일을 하고 싶으면 그 일자리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2-3시간이라도 일을 하고 싶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마련된 사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본 사회가 일본 정부가 이 평생 현역 사회를 추진하는 이유가 이제 명확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이 안 되니까 매달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년퇴직 후에 연금을 수령하기까지 이제 생기는 소득 공백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이제 내놓은 카드가 이제 평생 현역 사회라는 이제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타임으로 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노인들도 현역으로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러면 보통 다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 월 생활 얼마나 돈을 버나요? 일본 시니어들이 그 실제로 어떤 일을 일본에서 그래서 하고 있냐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책에서 이제 실버 인재 센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실버 인재 센터라는 거는 이제 각 지자체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60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전국에 1,200개 정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 수는 6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게 2009년에 그러니까 이제 회원 수가 79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도 이제 정년 연장이라든지 재고용 제도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현재는 70만 명 이하로 이제 등록된 회원 수는 좀 줄어든 상태이긴 합니다. 네. 이 실버 인재센터는 지자체가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매칭해주는 이제 일종의 시니어 전용 인력 뱅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소개하는 일자리가 사실 거창한 일은 아니고요. 고령자의 연령이나 체력
그다음에 이제 경험에 맞는 일을 이제 연결을 주로 해주는데 주로 이제 가스 검침이라든지 뭐 안전 점검, 그다음에 청소나 가사 지원 아니면 아이 등하굣길에 이제 동행을 해준다든가 지역 축제를 할 때 이제 서포터 정도의 이제 일상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전문적인 스킬을 요하기보다는 이제 그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을 매칭을 시켜준다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근무 형태가 하루 종일 일하는 풀타임 근무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20시간 미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좀 있다 보니까 본인의 건강과 스케줄에 맞춰서 한 주 2, 3일 정도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일하는 이제 유연한 근무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버는 소득이 한 4, 5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0만 원이 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금액만 보면 크지는 않은데 이제 이 연금 일본은 이제 연금을 기초연금과 이제 후생연금이라고 해서 후생연금까지 받는 층이 한 80% 정도 되거든요. 연금 수급자 중에서 그 받는 후생연금 그 연금에 이 근로소득 한 5만 원 정도가 이제 더해지면 확실히 좀 생활 체감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손주도 용돈도 더 챙겨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여전히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그 감각을 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작가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공공 일자리, 사회형 맞춤 일자리, 노인 맞춤 일자리 뭐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게 뭐 일본의 어떤 사례를 보고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거는 예, 말씀드린 이제 실버 인재센터는 그 지자체나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면은 민간 기업에 같은 경우도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택배, 물류시장, 이제 택시나 요양 보조 이런 민간 기업체에서도 시니어 인력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행 가시면 7, 80대 고령자분들이 다양한 서비스직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도 이제 일본에 놀러 가실 때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좀 놀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일본 할머니 할아버지도 참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 민간 기업체 이런 데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제 월 한 100만 원에서 우리 돈은 150만 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도 중요한데 이 평생 현역 사회 그라는 게 이제 핵심이 은퇴 이후에도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 작더라도 본인의 역할, 그러니까 이제 리듬에 맞춰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가 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리듬에 맞는 이제 일을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사회와의 이제 연결고리도 유지를 하면서 삶의 보람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이제 국가 전략으로서 이제 만든 구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이런 국가적으로 이런 전략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또 빨리 해나가는 이유가 일본이 세계 최초로 초고령 국가 사회가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시니어 산업도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을 것 같은데 연령대별로 어떤 시니어 산업들이 발달을 했는지 우리가 좀 이게 궁금하거든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시니어 산업을 이해를 하실 때 네. 노인은 다 비슷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장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이제 이미 연령, 그 나이보다도 그 신체 능력이나 생활 기능이 이제 변하는 지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아주 정교하게 나눠서 이제 발전시켜 왔는데요. 먼저 이제 60대에서 70대 초반, 흔히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예, 그 단계는요. 요 시기에는 이제 자아 실현 소비, 그다음에 이제 재참여 이런 게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이제 여행이라든지 취미, 그다음 평생 교육 같은 이제 여가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니어들은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제 공헌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니어들의 이제 재취업을 돕는다던가 역량을 재설계해주는 서비스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요게 60에서 70 액티브 시니어 시대. 네. 70에서 80은 뭐라고 하나요? 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70대 한 중후반 네.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 저하가 서서히 나타나는 이제 단계라고, 기능 예, 그 시기라고 보시면은 이때는 이제 질병 치료가 아니라 프레일 예방과 일상 유지로 그 시니어 산업의 이제 주축이 변화가 되는데요. 이제 시프트가 되는데 이 프레일이라는 게 네. 그 심신의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시기를 말하는데 심신의 기능 저하.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쇠, 허약 이런 말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일이
시작되려는 이 시기에 더 큰 질병으로 가지 않게 이제 예방,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근력 강화를 위한 이제 피트니스라든지 이제 맞춤의 영양 식단 그리고 장보기 대행 같은 이 생활 지원 서비스가 이제 매우 중요해지는데 장보기 대행을 이 시기에 해준다고요? 이런 서비스로서 민간 기업들이 그 산업으로서 장보기를 직접 보게 해드려야 좀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이 동행을 그러니까 해서 이런 모델을 시니어 산업 중에 한다. 근데 그 장보기를 또 대신해 주는 분이 또 다른 또 7, 80대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건강한 고령자가 그렇죠. 그 7, 80대 그 시니어들의 그런 부분들 생활 지원들을 일상을 돕는 서비스로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에서 그 성공한 이제 여성 전용 피트니스 커브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미국 체인 이제 피트니스인데 이것도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성공을 해서 이 근력 강화를 지금 그 컵스라는 거는 그 피트니스 센터 맞습니다. 미국 네네네네. 그 체인이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일본이 진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성공한 모델로서 이게 시니어 산업에 이제 시니어들. 네 시니어만 이제 타겟으로 하는 건 아닌데 그거 이제 일본 산업 이제 여성들의 그 뭐랄까 애로점 이런 불편 사항들 시니어들이 이제 불편해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좀 짜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일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모델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70대 중후반의 요 단계는 가장 이 단계 시니어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지금 보내고 있는 일상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게 해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0대 이후가 되면은 네. 이제는 돌봄과 요양이 본격화되는 시기거든요. 돌봄과 요양이 필요한 시기. 네, 그래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이 좀 어려워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때는 이제 재가 돌봄이라든지 시설 요양 이런 그리고 이제 의료와 이제 요양, 돌봄의 연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이 돌봄 인력 요양보호사를 포함을 해서 이 돌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이 실정을 한일 간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로봇과 같은 이제 요양 서비스에 이제 IT 기술이 접목된 이제 케어테크, 에이지테크라고도 하는데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게 요 시기라고 하면요. 요 다음 단계는 마지막은 이제 그 삶의 마무리를 이제 돕는 엔딩 시장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다잉. 맞습니다. 웰다잉이라고도 하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 시장을 좀 종활이라는 이제 단어로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흔히 이제 장례 서비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런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유산 상속 컨설팅이라든지 디지털 유품 정리라든지 이제 사후를 스스로 이제 설계하는 서비스라고 하면 모두 포함되는 걸 이 종활 시장이라고 하고 이 지금 이게 일본에서 한 5조엔 규모니까 우리나라 이제 한 45조 원 정도 되는 이제 큰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시니어 산업을 보면은 이게 연령별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생활 기능이 한 단계 바뀔 때마다 그 자연스럽게 다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제 설계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 일본의 실버 산업은 그 일회성 소비가 절대 아니라 평균 20-30년에 걸쳐서 시니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이제 관계성을 전제로 해서 성장을 해왔다라는 부분을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이 쓰신 이번에 이 책이 노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니어 비즈니스 7가지 체크 포인트. 그러니까 아마 시니어 산업으로 뭔가 내가 좀 이렇게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도 좀 유용한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노인층은 다 그냥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노인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다. 그래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굉장히 세분화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국도 머지않아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초고령 사회가 이제 될 텐데요. 뭐 속도는 훨씬 일본보다 빠르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 주목해 볼 만한 시니어 비즈니스.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그 일본의 시니어 산업이 시니어 시장이 이미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민간을 중심으로 한 시니어 산업이 개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의 이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는 우리만의 이제 특수성을 고려를 해서 어떤 비즈니스가 필요해질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시니어 비즈니스를 크게 3가지 축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돌봄과 일상생활 간의 그 공백을 메우는 비즈니스 축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양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건강하면 그냥 알아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아프면 이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식으로 이제 시장이 좀 이제 이분화,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면요. 근데 일본을 보면은 사실 일본의 이제 실제 노년기의 대부분은 그 중간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돌봄을 받을 단계는 아니지만 또 이제 혼자 살기에는 좀 불안한 단계. 약간 그냥 애매한 중간 정도. 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는 사실 이제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안부 확인이라든지 이제 가사 대행이라든지 응급 대응 같은. 그게 우리나라 그 사회복지사분들이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 이제 민간 기업이나 민간 산업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축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공공이 할 수 있는 분야는 사실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단에서 어떤 이제 비즈니스로서 시니어 비즈니스로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이미 이것들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민간 기업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서비스에 대한 그 비용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국가한테 받습니까? 개인한테 받습니까? 아니요.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내가 필요해서 직접? 그렇죠. 아, 예.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요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어떤 급여로서의 그런 부분이 이제 좀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돌봄과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간의 그 간격의 이런 서비스들은 이게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좀 돈이 있는 노인분들은 내가 딱 하는데, 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아시겠지만은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이게 이제 또 이렇게 되면 이런 산업들이 발달한다면 좋긴 한데, 그거는 또 일부 돈 있는 사람들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걱정이 되네요. 이게 현재 지금 이제 은퇴한 세대들을 조금 보시면 그렇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거에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은 많이 좀 부족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64년생부터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지금 은퇴를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액티브 시니어들, 시니어로 이제 대기할 이제 진입할 세대들이 쭉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본보다는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가지고 이 서비스를 받고,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층으로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청년층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혼자 사는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런드리 서비스, 세탁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서비스를 이제 구독을 한다던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지불한다라는 개념이 사실 지금 은퇴한 세대들은 그 이전에 이제 노인 세대들한테 조금 많이 우리나라는 아직 좀 부족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시니어 세대들 같은 경우 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1인 노인 가구가 1인 고령 가구, 이제 독거 노인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1인 고령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에는 이런 서비스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고령 가구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족 중심의 이제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좀 중심의 축을 좀 이루고 있는 한국에 비해서는 일본은 이제 가족보다는 이제 독거 노인도 많고 1인 고령 가구도 많고, 그리고 이 서비스를 받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서비스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높은 사회니까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요 돌봄과 일상생활의 이 중간 단계의 이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령화 속도를 감안을 하면은, 그리고 IT 인프라도 우리나라는 강점이다 보니까 기술을 결합한 이 스마트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요 분야에서 좀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문성을 이어주는 시니어 커리어
플랫폼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의 평생 현역을 실현을 하려면 정교한 이제 인력 매칭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수십 년 이제 쌓아온 고급 숙련 기술을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이식하는 그런 이제 헤드헌팅 서비스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이제 인적 자본을 이제 뭐 축적한다,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관계를 이제 관리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관계를 관리해주는 네. 서비스. 한국은 이제 일본보다 그 가족 해체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정서적 고립이라든지 독거 노인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고독사라는 게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 영역에서 그 민간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을 해온 그 경험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취미 기반의 소규모 커뮤니티 같은 이제 관계를 관리해주는 그런 서비스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후의 3대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외로움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분들도 고독사를 맞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돈 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돈 있는 분들도 고독사를 하는 건가요? 고독사라는 게 이제 가난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계가 끊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일본 통계를 보면은 이제 65세 이상 1인 가구들 중에서 3명 중 1명 이제 정기적인 사회적 접촉이 거의 없다. 그거는 네. 경제적인 여유하고 좀 부족 그쵸. 그런 거 관계없이. 맞습니다. 그런 상태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의 변화를 알아차려주고 이제 안부를 물어줄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는 상태를 이제 사회적 파산 상태다라고도 하는데 특히 일본은 이 고령 가구의 절반이 1인 가구고요. 나머지 절반도 고령 부부만 사는 2인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와 사별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고립이 고독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일찌감치 이 고독을 그 초고령 사회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그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서 대응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에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다양한 사업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것들을 이걸 대응하기 위한 걸로 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해법으로는 이제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서 이제 노인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긴 한데 네네.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라는 게 한마디로 이제 내가 거주하는 동네 자체가 이제 거대한 이제 하나의 돌봄 플랫폼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프면 무조건 병원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제 30분 이내 거리에서 의료와 돌봄, 생활 지원을 이제 모두 해결하는 구조인 거예요. 일본의 지역마다 지역 포괄 지원 센터라는 거를 설치를 해서 이곳을 찾아가면은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라고 상주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한테 이 고령자가 찾아가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 상의를 하면은 그 생활 지원 코디네이터가 그 지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돌봄기관이라든지 이제 동네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민간 기업들하고 이제 협정을 맺어서 노인들의 안부를 직접 이제 민간 기업들이 살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체국 배달원이라든지 가스 검침원, 뭐 전기 이제 검침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편의점 직원들. 네네. 동네마다 편의점들 일본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직원들이 이런 민간 기업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령자의 이상 징후를 감지를 하면은 이제 지자체에 이제 알려주는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체국 배달원이 이제 갔는데 계속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가스 검침이 전혀 이제 그런 게 사용 움직이지 실적이 없다든가. 그렇게 된다던가 하면 이제 지자체에 바로바로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기업체와 이제 지자체가 이제 협정을 맺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립을 막는 이제 예방하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최근 이제 시니어 주택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짓고 있는 시니어 주택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지 카페 이제를 이제 지역 주민한테 이제 개방을 해서 이제 노인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깝지도 않는 이제 요걸 이제 느슨한 연대라고도 하는데 이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이제 고립을 원천 차단하려는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고독사를 예방한다는 게 사실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아요. 어떤 네. 첨단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재테크만큼이나 이제는 관계 테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 1인 고령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늙고 병들어도 나를 발견해 줄 이제 사회 시스템, 그다음에 이웃들이 있는 동네에서 이제 사는 게 고독 불안을 줄이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만 들어도 확실히 좋네요. 뭐 아주 가까울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눈인사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뭐 꼭 얘기 안 해도 옆에 사람 있는데 있는 거와 혼자 있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유 배달원이나 뭐 가스 검침원이 와서 이런 거 정도 신경 써주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지역 포괄 케어 이런 게 된다 그러면은 뭐 고독사가 뭐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예방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과거 우리가 노후를 이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았던 시대였던 뭐 20, 30년 전부터 노후에는 그 전원주택에 살겠다 뭐 이런 분들 많았고 뭐 실제로 그래서 뭐 전원주택 짓고 나간 분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다. 병원이 가까운 데 있으려면 도심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 은퇴가 조금 멀리 남아있는 우리 중장년층들 중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노후에 어디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취향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노후 주거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의 이제 낭만보다는 그 병원과 생활 인프라가 이제 가까운 도시명 주거가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이제 요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노후에는 이제 얼마나 적은 이동으로 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가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제 한때는 전원주택, 전원 이주가 굉장히 유행을 했던 때가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진행된 지 이미 너무 30년이 오래됐으니까. 지났으니까 이제 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예. 있다. 이제 돌아오는 그 도심 회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컴팩트 시티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도시 계획적으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병원이라든지 마트 약국, 행정 서비스, 요런 이제 것들을 이제 도보나 짧은 그 이동 거리 안에 전부 다 모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접근성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할 때는 차를 타고 30분 거리에 대형 병원을 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80대가 돼서 이제 기동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행기라든지 휠체어에 이제를 타고서 10분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병원, 그다음에 마트가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일본이 이제 이 도시 기능을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이 컴팩트 시티 전략 이런 거랑도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가능한 구조여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노인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시설에 입소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제 나이 들어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고 줄여서 AIP라고도 하는데 이 AIP가 가능하려면 그 돌봄 서비스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끔 이제 도심의 주거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 이제 방문하기도 어렵고 몸이 아프면 이제 내 정든 집을 떠나서 이제 시설 로 이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세 번째는 그 관계, 사회적 관계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이제 일반 주거지보다는 그 시니어 주택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본에서 최근 뜨고 있는 시니어 주택 같은 경우는 1층을 이제 카페나 그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설계를 사람 해서 모일 수 있게. 네, 지역 주민들한테도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노인들도 고립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면서 가장 이제 무서운 고립을 좀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결론은 그 노후의 집은 이제
인프라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공기 좋은 곳은 이제 가끔 여행으로 즐기시고 노후의 집은 이제 나의 일상을 지켜주는 그런 이제 병원이라든지 슈퍼라든지 마트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도심 주거지가 가장 안전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TV 보면 자연인이 좋다 뭐 이거 많이 보시는데 그분들은 액티브 시니어라서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산속에서 살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70대까지는 비교적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은 80대 이후에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건강이나 돈보다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라는 고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시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보시나요, 작가님은? 80대 이후의 삶은 그 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때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건지 그리고 누가 내 곁을 지켜줄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가장 절실한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일본이 이제 이미 8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제 서울 인구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 인구의 이제 한 11% 정도에 해당이 되니까 전체 네. 고령 인구의 11% 정도 되니까 일본 국민 이제 10명 중 1명은 이 초고령기를 살아가는 이제 80세 이상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국은 아직 5%가 이제 안 되니까 좀 뭐 괜찮겠지라고 하겠지만 이제 우리도 머지않은 현실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근데 이 80세가 넘으면 신체 능력과 이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를 해서 일본에서 이제 보편화된 문화가 이 종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엔딩 서비스인데요. 종할 서비스 이 종할이라는 게 죽음을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 이제 삶의 마무리를 이제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잘 계획을 해놓는 네, 거죠. 미리 설계해두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플 때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 것인가. 요즘 그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돌봄이 필요해지면 누구한테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재산과 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처분을 할 건가. 거냐. 아니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내가 어떤 환경에서 맞고 싶은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을 먼저 해보고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미리 준비해보는 건데 80세 이후에는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순간이 오면은 선택권이 이제 자연스럽게 가족이나 제도권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인지 능력이 온전할 때 미리 정리해놓지 않으면 내 뜻과 상관없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종알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화에서 탄생이 돼서 이제는 산업으로까지 발전이 돼서 장례나 묘지 준비라든지 유산 상속, 그다음에 이제 유품 정리라든지 디지털 이제 자산 정리라든지 이제 관계 정리까지 꽤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이게 일본 시니어 시장 카테고리 안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이제 커졌거든요. 종알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건강할 때 미리 이 삶을 정리해 두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사람한테 이제 부담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일본인 특유의 배려라는 생각도 좀 들곤 합니다. 뭐 정말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않아서 일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속도가 날 것 같은데 잘 좀 참고를 해서 종활이라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의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은 일본에서는 노년층의 건강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일본에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네. 노후의 건강 문제는 병을 잘 고치는 것보다 이제 병원을 가지 않게끔 아프기 전에 관리하고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그 의료비 급증이라는 그 의료비가 급증을 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졌다라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건강 정책의 이제 방향을 병원 중심에서 지역과 일상 중심의 이제 예방 관리 이걸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이 지역 중심의 예방 관리 정책의 이제 핵심
핵심이 프레일 예방 프로그램인데요. 프레일은 이제 질병은 아니지만 이 신체 기능과 생활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그런 허약 상태를 이제 말을 하는데 일본은 이 프레일 시기를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이 동네 단위에서 이제 프레일 체크라는 거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건강 검진이라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냐라고 이제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질병을 찾아내는 거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네, 프레일 체크는 얼마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느냐, 흔들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걷는 보폭이 얼마나 이제 줄었는지 아니면 씹는 그 힘이 약해졌는지 저장 능력이 얼만큼 떨어졌는지 그다음에 혼자 외출하는 횟수가 얼마만큼 이제 줄었는지 이런 것 같은 일상에서의 그 아주 사소한 변화들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레일 단계에서 개입을 하면 본격적인 간병 단계로 넘어가는 걸 늦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시기만 조금 뒤로 어떻게든 늦추자 이런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준다는 그런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병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좀 늦추자라는 거에서 예방 관리 이제 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대가 넘어가면 80대 중반부터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후생노동성 이제 통계를 보더라도 그 85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급격하게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고령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가 사실 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점이 오는 거를 최대한 늦추자라는 이제 건강 정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일본 노인 이제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동네마다 있는 이제 건강 살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포괄 지원센터 여기 이제 같이 모여서 체조를 한다던가 수다 떨면서 사회적 관계도 맺고 그다음에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같이 운동하고 소통하는 게 이제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제 치매나 우울증 예방에도 이제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데이터도 이제 있을 정도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건강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일본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 게 최고의 간병 예방이다라는 이제 인식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가볍게라도 일을 하면 이제 신체 활동이 늘고서 이제 생활 리듬도 유지되고 사회와의 이제 끈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게 병원 치료보다 훨씬 건강한 건강 전략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 이야기를 많이 우리 작가님이 들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일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느낌이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뭔가 정말 세세한 부분에서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뭔가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끝으로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노후, 행복한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내 삶의 선택지를 확보하는 거다라고 이제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노후를 이제 불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될 때 굉장히 이제 그게 두렵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런 거에 달려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돈하고 건강은 이제 기본값이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 만족과 보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는 이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그 때를 내가 스스로 이제 선택할 수 있으려면 이제 결국에는 이 관계 자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 은퇴 후에도 이제 나를 불러주는 곳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노후의 안정감이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 준비는 돈도 매우 중요하지만 관계 자본을 미리 쌓아두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커뮤니티 하나랑 그다음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자리 하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만들어두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는 저는 관계 자산이라는 게 그러길래 평상시에 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많아야 돼.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종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 그 안에 범주에서의 관계 자산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남희선 작가님 모시고 이제 신간서적인
노후 불안 일본에서 답을 찾다라는 책에 대한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부티풀 구독자분들께 이 책을 어떤 분들이 조금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신지 뭐 이런 걸 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제가 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초고령 사회는 그 각자 도생식으로 이제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이제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어떤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하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그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도 노후를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말자.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돌봄 인프라가 없고 그다음에 일할 수 없는 시장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제 노후 불안이라는 거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제 노후를 다루는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이제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제 연금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주로 이제 개인의 대비에만 굉장히 쏠려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숲 전체를 좀 한 번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어떤 선택을 했고 그리고 또 무엇을 놓쳤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좀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를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되게 불안할 것 같은데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령 사회는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너무 좀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뭐 노후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떠오른 분들은 뭐 당연히 읽으셔야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작가님 모시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